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규 철학TV 제51강은 재상이 된 공자의 첫 번째 업무가 사형이라고 그 장면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는 그 벼슬에 대한 욕심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웃나라에 가서 벼슬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안영이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국인 노나라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벼슬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대사구와 재상이라는 자리를 함께 겸직을 합니다. 이때 이제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데 실제로 그 소정멸한 사람을 사형에 처해요. 이 덕분에 이제 노나라는 많은 그 어떤 그 잘못된 풍습들이 개선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교육 활동을 많이 했음에도 퇴임 장면은 상당히 쓸쓸하고 또 공자의 말년은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자가 중국 안에서 천하를 주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자, 공자는 19살 때 윌이라고 하는 작은 벼슬을 지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창고의 물건을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공자 덕분에 물품 장부가 아주 깨끗이 정리됐다는 그런 평을 받았고, 21살 때는 좀 높은 직책, 그 승전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이 자리는 나라의 가축을 맡아 기르는 그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역시 성실하게 근무한 덕분에 가축이 크게 번식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30년 동안 이렇다 할 벼슬을 하지 못하던 차에 자기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1년 남짓 제나라로, 제나라죠. 산둥반도 망명을 합니다. 이 노나라에서. 그런데 이 재상 그 안영이라는 사람의 교묘한 재주로 그냥 소득 없이 다시 돌아오고 말죠. 그렇다면 이 안영이란 사람은 누군가?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으로서 아주 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아주 검소하고 전략된 생활을 했습니다. 키가 140cm도 채 되지 않는 단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군주에게 기탄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간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나라 영공 때 도성, 수도 서울의 여성들이 남장으로 다니는 그런 풍습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금지령을 내렸지만 이 군주 자신이 자기의 그 비빈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 풍습이 없어지지 않자 이 안영이 하는 말입니다. 군께서 하고 계신 것은 소의 머리를 간판에 걸고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이제 한자로 우두마육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양두구육이란 말로 즉 그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라고 하는 이런 그 이중적인 인간을 표현할 때 쓰는 사자성어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초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갔을 때 초나라 영왕이 제나라 출신의 도둑을 불러서 안영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나라 사람이 이리도 훔치는 일을 좋아하는가? 그러자 안영이 이렇게 대답하죠. 귤은 회수, 회여 남쪽에 있을 때는 귤이지만 회수 이북으로 올라가면은 탱자가 됩니다. 초나라의 풍토가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비꼬는 거죠. 여기에서 남귤복지, 북지, 귤화위지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났다. 그래서 이러한 안형에 대해서 공자도 훌륭하도다. 술장과 도마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크게 어디 천하를 돌아다니는 일도 없이 천리밖을 알았으니 가히 적을 물리쳤다고 할 수 있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욕이 강했던 공자인지라 국가의 지도자에 오르고 싶은 생각은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1세 때 첫 번째 의미 있는 관직에 오르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오늘날 산둥성, 즉 고향의 그 중도제라고 하는 벼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제2의 도시의 시장이나 도지사 정도 되니까 상당히 고위직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공자가 이미 주나라로 가서 노자를 만나고 온 뒤여서 전국적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후였습니다. 그 후에 소사공, 오늘날의 이제 차관급인데 이렇게 발탁이 되고 이때 지혜로운 처신을 한번 합니다. 자, 노나라의 전공은 이웃 제나라와 화해 조약을 맺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이때 이제 공자가 동행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무관들을 대동하십시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이제 연회장에서 제나라의 나인이라고도 하죠. 내인들이 칼춤을 추면서 전공의 주위로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느낀 이 공자가 큰 소리로 춤을 정지시킴으로써 위기를 넘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구실로 삼아서 제 나라에 빼앗겼던 땅을 모두 돌려받게 되고 이 공으로 공자는 대사구라고 하는 최고 재판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대사구라는 자리는 삼경의 버금가는 벼슬로서 공자처럼 귀족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최고의 벼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조 시대로 형조판서고 오늘날로 이제 법무장관격인데요. 그리고 이제 54세의 공자가 재상의 실권까지 겸하게 되는데 재상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왕을 보필하던 최고의 정치인이죠. 자, 그런데 재상이 된 지 7일 만에 공자는 소종묘란 사람을 죄를 물어서 죽이고 맙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제자 자공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지, 아니, 스승님, 소종묘는 노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혹 선생님께서 실수하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정묘란 사람은, 소정은 관직 이름이고, 묘가 이름인데, 노나라의 대부미였습니다. 근데 공자는 이제 소정묘를 죽여서 시체를 3일간 궁정에 내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한 자공의 말 뜻은 소정묘는 살인자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아닌데다 신분이 귀족인 대부잖아요. 혹시 귀족 출신이 아닌 스승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공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천하에는 큰 죄악이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 이걸 불계지심이라고 하죠. 둘째는 그 행실이 편벽되고 고집스러운 것, 편벽하다, 치우치다, 그런 뜻이죠. 거짓된 말을 하고 변론을 잘하는 것, 의리와 무관하게 가볍고 추한 것만 기억하고 잡다하게 하는 것.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귀를 깨끗이 씻는다고 그래서 세이라는 말이 있죠. 또 5번째는 그릇된 일만 따르면서 자신의 몸을 기름지게 하는 것, 부정부패. 이 가운데 하나만 범해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인데 소정면은 이 5가지를 모두 저질렀으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청나라 말기의 양계초란 사람이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공자의 큰 오점이겠지만 아마 사실이 아닐 것이다. 양계초란 사람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 불릴 만큼 아주 해박한 그런 학자로서 오사 신문학, 신학문 운동이 일어나는 데 큰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학설로 보면 소종면은 당시 신흥 지주계급을 대표하는 정치가이며 공자는 노예제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제 회복을 기도한 사상가임을 예증한 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공자가 봉건주의를 옹호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죠. 당시는 얼마나 타락해 있었냐, 노나라가. 공자가 정치를 하기 전에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심유씨 같은 사람은 양에게 아침마다 물을 먹여서 크게 보이게 한 뒤 체중을 불린 뒤에 사람들을 속여서 비싼 값으로 팔았다는 거죠.
공신 씨는 자기 아내 음탕한 짓을 제지하지 못했다. 음란했다는 거죠. 풍조가. 신계 씨는 사치를 부리는 정도가 법을 넘었고 가축을 파는 자는 말을 꾸면서 제 멋대로 값을 많이 불러서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어지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가 개혁 정치에 나서자 심의 씨 같은 인물은 양에게 함부로 물을 먹이지 못했고 공신 씨는 음탕한 아내를 축출하게 내쫓았다는 거죠. 신계 씨는 국경을 넘어서 이사를 가버렸고 이렇게 석 달이 지나자 소와 말, 양과 돼지를 파는 자도 값을 더 받지 않게 되고 길 가는 남녀들은 그 다니는 길을 달리하고 서로 이제 남녀 유별했다는 거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는 자가 없게 됐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분실물을 함부로 주워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이제 남자는 충성과 신의를 숭상하고 견마지성이라고 해서 말과 개와 말처럼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고 여자는 정절과 순리를 숭상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은마도 어, 은장도라고 하는데요. 은으로 된 그 일종의 놀이개인데 이게 이제 장식용으로 차고 다니다가 유사시에는 호신용으로 바뀌는 거죠. 자결한다거나 혹은 거탈하려고 하는 상대를 공격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도신, 이 칼의 몸에 대개 이제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새기기도 합니다. 공자는 쓸쓸한 퇴임을 맞이했는데요. 그 과정을 보자면 노나라가 점점 융성하는 것을 인접국 제나라 왕이 질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다가 80명의 미녀와 120마리의 준말을 단장시켜서 노나라 군주인 정공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이 어리석은 정공은 이 춤과 노래로 세월을 보낼 뿐 공자와 같은 현자를 만나주지조차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이러한 위정자의 무능과 또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파의 책동에 의해서 56세에 그 노나라의 관직을 떠납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을 선도해서 정의에 입각한 정치를 구현해 보고자 했던 공자의 염원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 그림은 집 잃은 개라고 해야 되나요? 천하를 주유하는 공자의 모습입니다. 공자는 가슴 가득히 미련을 품고 노란을 떠났고 54세부터 약 14년 동안 70세 이르기까지 중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천하를 말하자면은 그 방랑 생활을 했던 거죠. 이때 한 일화가 있는데 제자인 자로가 성문 밖을 나가자 문지기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은 어디서 오는 길이요? 공자가 있는 곳에서 오는 길이요. 아, 세상이 이미 글러버린 줄 알면서도 애세 행하는 그 사람 말이요. 이게 이제 자로의 모습입니다. 자로는 이름이 중요한데 용맹하고 직선적이지만 성격이 성급했어요. 그래서 위나라에 남아서 왕실 계승 분쟁에 휘말렸다가 전사해서 그 시신이 젓갈로 담가져서 잔인하죠. 공자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러자 이 공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젓갈을 다 내다 버리라면서 그 뒤로 젓갈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자의 방랑 여정은 불행하고도 초라한 것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70세 무렵에 고향으로 돌아온 공자는 이제 고대 문헌을 수집하고 편찬한 일에 몰두했던 것이죠. 68세에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고 2년 후에는 가장 사랑했던 안연이 사망하고 맙니다. 이 안연은 공자가 도의 계승자로 지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죽었을 때보다 더 슬퍼했다고 그래요. 제자에 대한 사랑이죠. 이 아내라고 하는 인물은 공자의 3천 명 제자 가운데 으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이지만 절대로 성을 내거나 잘못한 일이 없었고 하루 종일 이렇게 공자가 대화하면서 가르쳐도 토를 달거나 반문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자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시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의 교훈을 100%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실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내가 있어서 평가인데 호학, 학문을 좋아했고 불천노, 노여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았다. 또 불리가 잘못을 두 번 다시 범하지 않았다. 또 인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승인 공자에게. 이때 공자가 대답한 말이 그 유명한 급기복례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움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대답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안현입니다. 자, 공자가 1회 동안, 7일 동안 굶은 형편에 아내가 쌀을 구해다가 제밥을 지었습니다. 근데 살짝이 공자가 보니까 아내가 밥을 집어먹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소스를 앞에 놓고 하는 말이 방금 내가 꿈속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뵈었는데 아무래도 밥을 깨끗이 한 후에 제밥을 올려야 되겠다. 이게 떠보는 거죠. 그러자 아내가 안 됩니다. 아까 솥 안에 제티가 떨어졌는데 밥을 버리는 것은 상스럽지 못하고 그대로 또 드리자니 꺼림칙해서 그것만 제가 걷어먹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얼마나 무안했던지 눈도 마음도 믿을 수가 없구나. 너희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명심하거라. 사람을 안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임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아내와 관련해서는 문일지십이라고 해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 이 말이 또 아내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아내는 굶는 일이 허다해지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일찍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명나라 때부터는 아내의 그 직계 후손에게 한림은 오경 박사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벼슬을 세습하도록 했고, 오늘날 그 유학을 섬기는 모든 그 사당 같은 데서는 공자 다음의 성인으로 이 아내를 모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증자, 자사, 맹자 이런 순이 되는 거죠. 공자가 이제 죽는 장면인데 창한 봄이 오기 직전의 어느 날 자공은 아침 일찍 공자에게 문안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지팡이를 들고 문 앞에서 산책을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대들보도 부러지는구나, 철인마저 시들어 버리는구나. 자공이, 우리 선생님이 이상하구나 해서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혔는데, 그날부터 의식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공자의 시신은 성대한 장례 절차를 거쳐서 성북 수수 강 근처에 안장이 됐고, 많은 제자들이 묘 옆에서 3년 동안 염막을 짓고 이렇게 거처를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공자의 후손들이 100여가 모여서 동네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동네를 공자의 마을이라 이렇게 부르고 공자가 거처하던 집은 오늘날의 공묘로 수축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공자는 성인으로 추앙이 돼서 세계 곳곳에 사원이 건립됐고 12세기 초에는 신으로까지 추대가 됐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작은 벼슬만 지내다가 제나라로 망명했지만 재상 안영의 교묘한 재지로 다시 돌아와서 말하자면 51세부터 54세까지 이러한 그 상당히 높은 벼슬을 합니다. 그러나 오게티라고 할까요? 소정묘를 주살했다는 설이 있고 그럼에도 이제 공자의 어떤 개혁 정책에 의해서 타락해 있던 풍조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공자는 그 56세 관직을 떠나서 14년 동안 그 중국 천하를 방랑했고 또 말년은 아들이나 제자들이 먼저 죽는 불행을 겪고 73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마는 장례식도 거창하게 치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으로까지 추대가 돼서 후세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